젊은이 고맙네. 내일 꼭 보세. 폭우가 쏟아지던 밤, 폐지 리어카를 밀어준 청년에게 노인은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청년이 노인에게 건넨 건 빗물에 젖은 꼬깃꼬깃한 배달 영수증 한 장뿐이었습니다. 미친 사람인가 봐. 무슨 내일 또 보자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청년의 옥탑방 앞에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운 검은 세단들과 수십 명의 경호원들. 강민우 씨 되십니까? 회장님의 유언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단돈 1,000원짜리 캔 커피와 영수증 한 장이 불러온 기적 같은 인생 역전. 과연 그날 밤 리어카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굵은 빗줄기가 아스팔트 바닥을 세차게 때리는 밤이었습니다. 배달기사 강민우는 빗물이 흥건한 헬멧 쉴드를 장갑 낀 손으로 닦아내며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죠. 오토바이 핸들에 거치된 휴대폰에서는 배달 독촉 알림음이 1분 간격으로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강민우가 입술을 꽉 깨물며 속도를 높이려던 찰나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너머로 위태로운 광경이 강민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몸집보다 2배는 더 커 보이는 폐지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한 노인이 빗길에 미끄러져 휘청거리고 있었죠. 리어카는 금방이라도 뒤로 밀려 노인을 덮칠 것만 같았습니다. 강민우는 본능적으로 오토바이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배달 시간이 늦어 하루 일당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우는 망설임 없이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우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노인은 쏟아진 폐지 더미를 다시 담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젖은 박스는 자꾸만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강민우가 달려가 진흙범벅이 된 폐지 뭉치를 주워 리어카에 실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비키세요. 제가 할게요. 노인이 놀란 눈으로 강민우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젊은이 옷 다 버리네. 내버려 두게. 강민우는 노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리어카 뒤편으로 가서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물먹은 폐지 더미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강민우가 온몸에 체중을 실어 리어카를 밀며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앞에서 방향만 잡아주세요. 제가 뒤에서 밀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노인도 강민우의 기합 소리에 맞춰 앞에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한참을 끙끙대며 밀고 올라간 끝에 두 사람은 겨우 언덕 정상에 있는 처마 밑에 리어카를 세울 수 있었죠. 강민우는 헬멧을 벗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땀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을 꺼내 강민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좀 닦게. 바쁜 사람을 내가 붙잡아서 정말 미안하네. 강민우는 손수건을 정중히 사양하며 자신이 쓰고 있던 우산을 접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헬멧 쓰고 가면 돼요. 어르신 쓰세요. 비 맞으면 감기 드십니다. 노인이 한사코 거절하려 했지만 강민우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다 강민우는 노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덜덜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민우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편의점에서 끼니 대신 먹으려 샀던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꺼냈습니다.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캔 커피를 노인의 차가운 양손에 꼭 쥐어주며 강민우가 말했습니다. 이거 드세요. 따뜻해요.
몸 좀 녹이시고요. 노인은 따뜻한 캔 커피를 보물처럼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강민우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강민우는 헬멧을 다시 쓰려다 말고 무언가 생각난 듯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배달지에서 받은 영수증 뒷면에 급하게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강민우가 영수증을 노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제 전화번호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몸 안 좋으시거나 병원 가실 일 생기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오토바이로 모셔다 드릴게요. 노인은 강민우가 건넨 영수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번져가는 글씨를 보던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젊은이 이름이 뭔가? 강민우입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강민우는 씩씩하게 대답하고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노인은 멀어지는 오토바이 불빛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하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우, 내일 꼭 보세. 강민우가 배달 대행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약속된 시간을 한참 넘긴 뒤였습니다. 흠뻑 젖은 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사장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이 강민우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소리쳤습니다. 야, 강민우,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손님한테 전화 오고 난리 난 거 안 보여? 배달통 식은 것 좀 봐라. 강민우가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오다가 길에서 사고가 날 뻔한 분이 계셔서 도와드리느라 늦었습니다. 사장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사고? 야, 내 인생이 사고야. 남 걱정할 때냐? 당장 페널티 물어내고 심할 썼어. 오늘 일당에서 다 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강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빗속을 뚫고 달린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싶은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죠. 사장은 젖은 강민우에게 수건 한 장 던져주지 않고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강민우는 퇴근을 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산동네 꼭대기에 있는 옥탑방이었습니다. 현관문에는 도시가스 공급 중단 예정이라고 적힌 노란 딱지가 붙어 있었죠. 강민우는 한숨을 푹 내쉬며 딱지를 떼어내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섰지만 보일러가 꺼진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이불을 뒤집어 쓴 강민우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한국병원 원무가 강민우님 모친 병원비가 3개월째 미납되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납부하지 않으시면 퇴원 조치될 수 있습니다. 강민우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눈을 감자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마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민우가 웅크린 채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미안해. 고열이 오르는지 강민우의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차가운 방바닥에서 쪽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 눈을 뜬 강민우의 머리맡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대고 있었죠. 발신자 정보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강민우는 갈라진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하고 중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강민우 씨 휴대폰 맞습니까? 강민우가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태상그룹 비서실장 최지수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강민우 씨가 주신 영수증에 적힌 번호로 연락드렸습니다. 강민우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어제 빗속에서 만난 노인이 떠올랐지만 태상그룹이라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한 강민우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돈 없어요. 사기치지 마시고 끊으세요. 강민우가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 최지수 실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끊지 마세요. 어제 강민우 씨가 도와주신 분이 김태산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위독하신데 병원으로 가기 전에 강민우 씨를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강민우는 멍하니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허름한 할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그때였습니다. 집 밖 골목길이 웅성거리는 소리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차야? 여기 회장님이 사나? 어머, 저 사람들은 또 누구야? 영화 찍나 봐.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에 강민우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강민우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옥탑방 아래 좁은 골목길을 가득 채운 검은색 최고급 세단 세대가 번쩍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도열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죠. 가운데 서 있던 세단의 뒷좌석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강민우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전화 목소리의 주인공 최지수 실장이었죠. 최지수 실장이 강민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민우 씨 되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유언 집행을 위해 모시러 왔습니다. 강민우는 자신의 낡은 트레이닝복 바지와 최지수 실장의 말끔한 정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유언이라니요? 어제 멀쩡하셨잖아요. 최지수 실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차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시죠. 경호원이 강민우를 향해 뒷좌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얼떨결에 차에 올라탄 강민우는 푹신한 가죽 시트의 감촉에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자신의 초라한 옥탑방과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민우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어제 노인에게 건네지 못하고 남은 또 다른 꼬깃꼬깃한 영수증 한 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어제 빗속에서 건넨 그 영수증 한 장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는 사실을 강민우는 아직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건물은 고개를 젖혀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까마득하게 높았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갈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강민우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습니다. 최지수 실장의 뒤를 따라 로비로 들어선 강민우는 쭈뼛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거려서 낡은 운동화를 신은 자신의 발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강민우의 허름한 차림새를 보고 수군거리며 곁눈질을 했습니다. 강민우는 마치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최지수 실장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강민우에게 말했습니다. 강민우 씨, 고개 드세요. 회장님이 선택하신 분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강민우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회장님 유언에 포함된 게 맞나요?
어제 그냥 리어카 한번 밀어드린 것뿐인데 올라가 보시면 압니다.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가장 높은 층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숨막힐 듯한 정적이 흘러나왔습니다. 긴 복도 끝에 있는 대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민우는 최지수 실장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상석에 앉아 있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강민우를 보자마자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김태산 회장의 조카이자 그룹 부회장인 김도진이었습니다. 김도진이 강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최 실장, 지금 제정신이야? 회장님이 노망이 들어서 주워온 거지를 회사 심장부까지 데려와. 최지수 실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씀 삼가십시오, 부회장님. 김태산 회장님의 정당한 유언 집행 절차입니다. 김도진이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유언? 치매 걸린 노인네가 헛소리한 걸 누가 믿어. 야, 너 당장 안 나가? 경비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제 발로 나가라. 강민우는 김도진의 살벌한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그때 최지수 실장이 리모컨을 들어 회의실 전면의 스크린을 켰습니다. 변호사 이페아의 공증된 영상 유언장입니다. 다들 주목해 주시죠. 스크린 화면이 켜지고 산소호흡기를 낀 김태산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김태산 회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콜록, 콜록. 내 사후 혹은 내가 의식불명 상태가 될 경우 나의 모든 경영권과 지분은.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임원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김도진 역시 침을 꼴깍 삼키며 화면을 노려보았죠. 강민우 군에게 상속한다. 단 강민우 군이 일정 기간 회사에서 경영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명령이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리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김도진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자신의 앞에 놓인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회의실의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도진이 강민우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김도진이 강민우의 멱살을 잡을 듯이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놈이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회장님한테 약이라도 탔냐? 고졸 배달원 주제에 감히 태산을 넘봐? 강민우는 덜덜 떨리는 손을 뒤로 감추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냥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김도진이 강민우의 귓가에 얼굴을 들이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잘 들어. 주제 파악하고 당장 꺼져.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뼈도 못 추리기 전에 위로금이나 챙겨서 나가라고. 알겠어? 강민우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뛰쳐나가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 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퇴원해야 하는 상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어머니를 살릴 방법은 영영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강민우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강민우가 고개를 들어 김도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못 나갑니다. 김도진이 의외라는 듯 눈썹을 꿈틀거리며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건 회장님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정당하게 평가받겠습니다.
김도진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강민우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아, 그래. 어디 한번 발버둥 쳐봐. 그 썩은 동아줄이 언제 끊어지나 구경해 줄 테니까. 그날 오후 강민우는 인사팀의 안내를 받아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위가 아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 구석, 창고를 개조해 만든 임시 사무실이었습니다. 문패도 없이 창고 3이라고 적힌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덜렁거리는 의자와 낡은 전화기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컴퓨터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죠. 안내해준 직원이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지시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대기하세요. 직원이 나가자 강민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김도진 부회장이 말한 현실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민우는 좌절하는 대신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아왔습니다. 먼지 쌓인 책상을 묵묵히 닦아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닦고 또 닦아 책상에서 광이 날 때쯤 강민우는 최지수 실장이 건네주고 간 김태산 회장의 자서전과 스크랩북을 펼쳤습니다. 텅 빈 지하 창고에서 강민우는 밤이 새도록 김태산 회장의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신용은 목숨과 같다. 책 속에 담긴 김 회장의 철학을 마음에 새기며 강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편 회사 내부망과 SNS에는 벌써 강민우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회장님이 숨겨둔 손자다. 아니다. 그냥 운 좋은 낙하산이다. 배달원 출신이라더라. 등 온갖 조롱과 악성 루머가 도배되었죠. 화장실이나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은 강민우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힐끔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저 사람이야? 그 배달원? 김 부회장님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한다던데 말 걸지 마. 퇴근길 강민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에 들렀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낀 채 의식 없이 누워있는 김태산 회장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 일반 병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링거를 맞으며 파리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볼을 비비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강민우가 잠든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사 출근했어. 되게 큰 회사야. 사람들이 나 무시하는데 그래도 참을 거야. 엄마 꼭 살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강민우가 부회장실로 들어가자 김도진이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김도진이 탁자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자, 내 능력 한번 보자. 입으로만 떠드는 놈인지 아닌지. 강민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남부 재래시장 재개발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서류를 넘겨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입니까? 김도진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그룹의 수건 사업이야. 거기 상인들이 워낙 독종들이라 몇 년째 삽도 못 뜨고 있어. 네가 가서 해결해. 옆에 서 있던 최지수 실장이 놀라서 끼어들었습니다. 부회장님, 이 프로젝트는 전무님들도 포기한 건입니다. 신입사원에게 맡기기엔 무리입니다. 이건 명백한 함정입니다. 김도진이 최지수 실장을 매섭게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최 실장, 빠져. 본인이 하겠다잖아. 기회를 달라고 사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꼬리를 내려. 김도진은 다시 강민우를 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조건은 간단해.
한 달, 딱 한 달 준다. 그 안에 상인들 동의서 100% 받아와. 못하면 위약금 물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짐 싸서 나가든가. 강민우는 서류 뭉치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내쫓기 위한 김도진의 계략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어머니의 수술비도 김 회장과의 약속도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강민우가 고개를 들고 김도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김도진이 재미있다는 듯 박수를 짝짝 쳤습니다. 호, 패기는 좋네. 그래, 어디 배달통 철가방 실력으로 대기업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나 구경이나 해보자고. 강민우는 서류를 가슴에 품고 부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최지수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강민우 씨, 괜찮으시겠습니까? 거기는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상인들 반감이 극에 달해 있어서. 강민우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장님.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잃을 게 뭐 있겠습니까? 몸으로 부딪혀 봐야죠. 강민우는 화장실로 가서 낡은 점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한 청년이었지만 눈빛만은 전과 달리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회사 정문을 나서자 2층 창가에서 이를 내려다보던 김도진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도진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낮게 지시했습니다. 나다. 그놈 지금 출발했다. 시장 쪽 애들한테 연락해서 준비하라고 해.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줘서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 알았어? 전화를 끄는 김도진이 멀어지는 강민우의 뒷모습을 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강민우가 향하는 곳이 늑대 소굴인 줄도 모른 채 그렇게 강민우의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부 재래시장의 입구에는 태산그룹 결사반대 생존권 보장하라라고 적힌 붉은 현수막이 흉물스럽게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낡은 점퍼 차림으로 시장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왔습니다. 마치 적군을 맞이하는 듯한 살벌한 눈빛들이었죠. 상인회장이 강민우의 얼굴을 확인하곤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소리쳤습니다. 또 왔어? 아주 징글징글하구만. 야, 이놈들아, 소금 가져와. 재수옴 붙기 전에 뿌려버리게 해. 옆에 있던 할머니 상인이 바가지에 굵은 소금을 한가득 담아와 강민우에게 냅다 뿌렸습니다. 따가운 소금 알갱이가 강민우의 얼굴과 몸을 때렸지만 강민우는 피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들,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상인회장이 빗자루를 들고 위협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너희 태산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똑같지 뭐. 처음엔 말로 하자고 하다가 나중엔 깡패들 불러서 다 부숴버릴 거 아니냐? 당장 꺼져. 안 그러면 물벼락 맞을 줄 알아. 강민우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 말씀을 회장님께. 철서? 강민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원한 물세례가 날아들었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가 비린내 나는 구정물을 통째로 끼얹은 것이었죠. 강민우의 머리에서 썩은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상인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쳇, 젊은 놈이 할 짓이 없어서 대기업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가자고 장사해야지. 강민우는 젖은 옷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민우는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시장에 출근했습니다. 새벽같이 나와 상인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악취가 진동하는 하수구 뚜껑을 열어 막힌 오물을 맨손으로 퍼냈습니다. 할머니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말없이 다가가 번쩍 들어 날라주었죠. 처음에는 쉬하고 있네, 며칠하다 말겠지라며 비웃던 상인들의 눈빛도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시장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가판대를 정리하던 떡볶이집 할머니가 허리를 부여잡고 끙끙대자 강민우가 달려가 천막을 대신 쳐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쭈쭈바 하나를 강민우에게 건네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만하고 이제 가. 윗대가리들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 다 알아. 고생하지 말고. 강민우는 쭈쭈바를 받아들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 없어서 그래요. 근데 어머님, 혹시 며칠 전에 비 올 때 폐지 줍던 할아버지 아세요? 다리를 좀 저시는 분인데. 옆에서 좌판을 정리하던 상인회장이 그 말을 듣고는 끼어들었습니다. 그 노인네? 알지. 아주 별난 영감이었어. 며칠 전까지 우리 시장통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으니까. 비 오면 저기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에서 자고 가곤 했지. 강민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창고가 어디입니까? 혹시 그분이 남기고 간 물건 같은 건 없나요? 저기 시장 끝에 있는 허름한 판잣집이야. 그 영감이 끌던 고물 리어카도 거기 처박혀 있을걸? 쓰러지기 직전에 거기다 뭘 쑤셔 넣는 걸 내가 봤거든. 강민우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창고를 향해 달렸습니다. 낡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문틈이 벌어져 있어 겨우 몸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죠. 어두컴컴한 창고 안, 빗소리에 섞여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우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안을 비췄습니다.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된 낡은 리어카 한 대가 보였습니다. 강민우가 빗속을 뚫고 밀어주었던 바로 그 리어카였습니다. 강민우는 홀린 듯 리어카로 다가갔습니다. 손잡이에는 그때 묻은 진흙이 말라붙어 있었죠. 강민우는 리어카 덮개를 들추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폐지 더미와 빈 병들 사이로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강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익숙한 필체, 김태산 회장의 글씨였습니다. 1970년 4월 5일, 이곳 남부시장에서 국밥 장사를 시작했다. 배고픈 나를 먹여주고 재워준 이곳이 내 진짜 고향이다. 태산의 뿌리는 바로 이 시장이다. 강민우는 숨을 죽이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내 고향을 없앨 순 없다. 상인들을 쫓아내지 마라.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능사가 아니다. 사람을 남겨야 한다. 만약 내가 죽거든 이 뜻을 아는 자가 내 뒤를 잇길 바란다. 강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태산 회장은 치매인 척하며 이곳을 떠돌면서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도진 부회장이 추진하는 강제 철거는 회장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짓이었습니다. 강민우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회장님의 진짜 유언은 이 수첩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 부숴버려. 오늘 안으로 싹 다 밀어버린다. 강민우가 창고 문을 박차고 나가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용역 조끼를 입은 건장한 남자 수십 명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애써 가꾼 콩나물 시루가 엎어지고 과일 상자가 박살 나 지식여졌습니다. 김도진 부회장의 사주를 받은 용역 깡패들이었습니다. 용역 반장이 쇠파이프로 상인회장의 배를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비키라고 했지. 오늘부로 철거 시작이야. 상인회장이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용역들은 기세등등하게 시장 구석에 있는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김태산 회장의 리어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강민우는 본능적으로 창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여기는 절대 안 됩니다. 용역 반장이 껌을 짝짝 씹으며 강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야, 태산그룹 배지 달고 있는 놈이 왜 길을 막아? 비켜. 강민우가 양팔을 벌리고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누가 보냈어? 이건 불법이야. 회장님 뜻이 아니라고. 회장? 웃기고 있네. 식물인간 된 노인네가 무슨 뜻이 있어? 우린 김도진 부회장님 지시만 받는다. 밀어버려. 용역들이 강민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퍽! 퍽! 무자비한 주먹과 발길질이 강민우에게 쏟아졌습니다. 강민우는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품에 안은 수첩과 뒤에 있는 리어카를 지키기 위해 몸을 웅크렸습니다. 쇠파이프가 강민우의 등과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났지만 강민우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안 돼. 이건 건드리지 마. 용역 반장이 쓰러진 강민우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독한 놈이네 이거. 야, 이놈부터 치워.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 천벌 받을 놈들아. 그 청년 놔두지 못해. 떡볶이집 할머니가 시뻘건 국자를 들고 달려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상인회장이 생선가게 아저씨가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각자 빗자루와 식칼,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우리 도와준 청년이다.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때려도 되는 거냐? 경찰 불러. 상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강민우를 보자 두려움보다 분노가 앞섰던 것입니다. 상인들이 인간 방패가 되어 강민우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피 흘리는 강민우의 얼굴을 닦아주며 울먹였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정신 차려. 왜 바보같이 맞고만 있어. 강민우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할머니를 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리어카, 지켜야 하는데.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역 반장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젠장, 짭새 떴다. 철수해. 일단 튀어. 용역들은 황급히 골목 사이로 쥐새끼처럼 도망쳤습니다. 상인들은 도망가는 그들의 뒤통수에 대고 소금을 뿌리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강민우는 긴장이 풀린 듯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피 묻은 손에는 여전히 김태산 회장의 낡은 수첩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아수라장은 지나가던 시민의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찍혀 SNS에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충격. 태산그룹 용역 깡패, 시장 상인과 자사 직원 무차별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VIP 중환자실, 고요하던 심전도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 경고음이 울리고 의료진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바이탈이 떨어집니다. 혈압 체크해. 응급처치 준비.
최지수 실장은 사색이 되어 유리창에 매달렸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김태산 회장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강민우의 위기를 감지하기라도 한 것처럼 김 회장의 생명 반응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지수 실장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버텨주십시오. 아직 민우 씨가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도진 부회장의 집무실. 김도진이 TV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화면에서는 피투성이가 된 강민우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멍청한 놈들이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조용히 묻어버리라고 했더니 전국에 광고를 해. 김도진이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더욱 짙은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민우, 운이 좋은 놈이군. 하지만 이번엔 병원이 아니라 감옥으로 보내주마. 더 확실한 방법으로. 김도진은 책상 서랍에서 대포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음모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강민우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죠. 하얀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가 싶더니 온몸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강민우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옆에 있던 간호사가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일어나시면 안 돼요. 갈비뼈에 금이 갔고 뇌진탕 증세도 있어요. 하지만 강민우는 간호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침대 옆 협탁을 더듬거렸습니다. 제 옷 어디 있습니까? 수첩. 그 수첩이 있어야 하는데. 피 묻은 옷들은 저기 옷장에 넣어뒀어요. 아니, 지금 어딜 가시려고요? 강민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옷장을 열었습니다. 피와 흙으로 엉망이 된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죠. 다행히 수첩은 무사했습니다. 강민우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냈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솟구쳤지만 강민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꼭 가야 할 곳이 있어서요. 휠체어 좀 빌릴 수 있을까요? 1시간 뒤 남부 재래시장 상인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휠체어에 앉은 강민우가 들어서자 회의를 하고 있던 상인들이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강민우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상인회장이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병원에 있어야 할 양반이 여긴 왜 왔어? 몸도 성치 않은데. 강민우는 휠체어 바퀴를 밀어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를 꺼내 상인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강민우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어르신들. 이거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밤새 다시 쓴 기획안입니다. 싹 다 밀어버리는 재개발 말고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쫓겨나지 않는 상생 리모델링 안입니다. 상인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강민우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어제 자신들을 지키려다 쇠파이프에 맞던 강민우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상인회장이 서류는 보지도 않고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류 같은 건 볼 필요도 없어. 자니가 어제 흘린 그 피가 보증수표지. 서류 쪼가리가 뭐가 중요하겠나? 상인회장은 주머니에서 인감도장을 꺼내 인주를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맨 뒷장에 쾅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됐나? 우리 시장 사람들 목숨 줄. 이제 자네한테 맡기네.
자네라면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주변에 있던 할머니 상인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강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들이 강민우의 붕대 감은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떡볶이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 아들놈도 안 하는 짓을 생판 남인자니가 해줬어. 강민우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한편 태산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김도진 부회장의 표정은 살벌하기 그지없었죠. 김도진이 스크린에 띄워진 뉴스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강민우 저 녀석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바닥을 쳤습니다. 깡패들과 연루돼서 폭력 사태를 일으키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임원들이 웅성거리며 동요했습니다. 김도진은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히 회장님 유언을 빙자해서 회사에 들어오더니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강민우 인턴을 해임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생각입니다. 이견 없으시겠죠? 최지수 실장이 입술을 깨물며 나서려던 찰나였습니다. 기익.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휠체어를 탄 강민우가 비장한 표정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도진이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을 하며 외쳤습니다. 내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경비, 당장 끌어내. 강민우는 김도진의 고함을 무시하고 휠체어를 테이블 중앙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피 묻은 가죽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툭! 낡은 수첩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컸습니다. 강민우가 이사들을 둘러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수첩은 김태산 회장님이 쓰러지시기 직전까지 쓰셨던 일기장입니다. 여기에 회장님의 진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원로 이사 중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회장님 필체가 맞습니다. 사람을 남겨야 한다. 회장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죠. 강민우는 이어서 상인회장의 도장이 찍힌 상생 협약서와 상인들이 직접 쓴 탄원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비서들이 커다란 바구니들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보낸 사과, 배, 떡들이 담긴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바구니에는 강민우 본부장님과 태산그룹에 감사합니다라는 리본이 달려 있었죠. 강민우가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폭도가 아닙니다.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했던 우리의 고객이자 이웃입니다. 제가 몸으로 겪은 진실은 그분들은 그저 살고 싶어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폭력 사태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화해의 증거입니까?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김도진이 억지 주장을 펼치던 폭력 프레임은 상인들의 선물 앞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의사봉을 들고 말했습니다. 강민우 군의 상생 리모델링안 그리고 정식 본부장 발령 안건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 통과였습니다. 김도진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서류를 구겨쥐며 강민우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죠. 김도진은 욕설을 내뱉으며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최지수 실장이 강민우에게 다가와 조용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강민우는 긴장이 풀린 듯 휠체어에 깊이 몸을 기대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런칭 소식에 태산그룹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재벌 3세의 갑질을 막은 흑수저 영웅, 진정성 있는 리더십이라며 강민우를 대서특필했죠. 며칠 뒤 강민우의 통장에 두둑한 특별 성과급이 입금되었습니다. 강민우는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곧장 낡은 상가 건물의 2층 사채업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자 건달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뭐야? 너 죽고 싶어? 강민우는 대꾸도 하지 않고 가방을 열어 현금 다발을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후두둑. 돈다발 떨어지는 소리에 건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민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금이랑 이자, 이걸로 다 청산한 겁니다. 차용증 내놔요. 사채업자 사장이 굽신거리며 금고에서 꼬질꼬질한 차용증을 꺼내왔습니다. 아이고, 강 선생님, 몰라 뵀습니다. 이제 태상그룹 본부장님이시라면서요? 강민우는 차용증을 낚아채 그 자리에서 반으로 쫙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강민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속에 얹혀있던 천근만근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길로 강민우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6인실 구석에 누워있던 어머니를 1인실 VIP 병동으로 옮기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넓고 깨끗한 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우야, 여기 너무 비싼 데 아니니? 우리 돈도 없는데. 강민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비볐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이제 돈 많이 벌어. 빚도 다 갚았고 병원비 걱정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아프지 말고 낫기만 하면 돼. 알았지?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강민우의 붕대 감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해서 어쩌니? 못난 엄마 만나서. 그런 말하지 마. 나 엄마 아들이라 행복해. 이제 진짜 행복 시작이야. 강민우는 휠체어를 밀고 병원 옥상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두 모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어머니와 함께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최지수 실장은 이 사진을 인화해 김태산 회장의 병상역 협탁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밤 김도진 부회장의 집무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김도진이 창밖을 내려다보며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민우가 웃고 있는 신문 기사가 갈갈이 찢겨 널브러져 있었죠. 김도진이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습니다. 재무팀장. 준비는 다 됐나? 수화기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부회장님. 도장도 팠고 서류도 완벽하게 위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걸리면. 김도진이 코웃음을 치며 말을 잘랐습니다. 누가 알아? 덮어 씌우면 그만이야.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해. 강민우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알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도진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강민우, 내 인생의 봄날은 딱 오늘까지다. 내일부턴 지옥을 맛보게 해주지. 아주 처절하게. 같은 시각 병원 중환자실. 고요하던 병실 안 김태산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다가올 불행을 감지하고 막으려는 듯 김 회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도 최지수 실장도 그 찰나의 움직임을 미처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만이 병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태산상생 몰 기공식 현장은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사회자가 강민우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강민우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강민우는 긴장된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준비해 온 원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객석에 앉아 있는 시장 상인들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경영이 무엇인지, 회사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리어카를 끌며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우가 떨리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저에게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네주셨던 이름 모를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태산상생 몰을 만들겠습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떡볶이 할머니와 상인회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최지수 실장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단상 아래 귀빈석에 앉아있던 김도진 부회장만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린 채 기계적으로 손뼉을 치고 있었죠. 김도진이 옆에 앉은 비서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쇼를 하는군. 아주 가관이야. 준비된 거지?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회장님. 타이밍 맞춰서 진입할 겁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강민우가 금장 가위를 들고 테이프를 자르는 순간 오색 꽃가루가 하늘에서 흩날렸습니다. 강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강민우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와 김태산 회장을 불렀습니다. 엄마, 회장님, 저 해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강민우는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니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거칠게 인파를 헤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파란색 플라스틱 박스가 들려 있었고 가슴에는 검찰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감사팀장이 강민우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민우 본부장 되십니까? 태산그룹 감사팀입니다. 검찰 수사관들과 동행했습니다. 강민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강민우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강민우 씨를 납품 비리 및 공금 횡령 그리고 유령법인을 통한 배임 혐의로 긴급 감사 및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순간 행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민우가 헛웃음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횡령이라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자세한 건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사무실로 동행하시죠. 영장 발부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강민우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는 억울함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저는 결백합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하지만 강민우는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끌려 회사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기획팀 사무실은 이미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팀 직원들이 강민우의 책상과 캐비닛을 뒤지고 있었죠.
감사팀장이 강민우의 책상 서랍을 가리키며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저기 안쪽 이중 공간 뜯어봐. 직원이 드라이버로 서랍 안쪽 판을 뜯어내자 숨겨져 있던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누런 서류 봉투와 두툼한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직원들이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감사팀장이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봉투를 꺼내 내용물을 쏟아부었습니다. 강민우의 인감도장이 찍힌 계약서들과 차명 계좌 통장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강민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서랍에 왜 이런 게? 감사팀장이 계약서를 강민우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본인 도장 맞죠?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회사 돈 빼돌린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발뺌할 겁니까? 강민우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도장은 제가 판 게 아니에요. 누군가 몰래 넣어둔 겁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때 김도진 부회장이 뒷짐을 지고 유유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김도진이 혀를 쯧쯧 차며 말했습니다. 강 본부장 실망이네. 회장님 믿음을 이렇게 배신하다니.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마음까지 가난해서야 되겠나? 강민우가 김도진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부회장님 짓이죠? 이거 다 조작된 거잖아요. 김도진이 직원들을 둘러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적반하장이라더니.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남 탓을 해? 여봐요, 수사관님들. 당장 체포하세요.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강민우의 손목을 낚아채는 순간 강민우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한국병원 주치의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강민우가 사색이 되어 휴대폰을 집어들려 했지만 수사관이 이를 제지했습니다. 전화 못 받습니다. 압수입니다. 강민우가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병원입니다. 한 통만 받게 해주세요. 제발요. 강민우의 처절한 외침에 수사관이 잠시 주춤하더니 스피커폰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민우 씨, 보호자분 어디십니까? 어머님이 뉴스 속보를 보시고 쇼크로 쓰러지셨습니다. 심정지가 왔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지금 당장 응급수술 안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강민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강민우가 정신을 차리고 수사관을 뿌리치며 출입구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비키라고. 우리 엄마한테 가야 해. 하지만 건장한 수사관 3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강민우를 바닥에 눌렀습니다. 강민우가 바닥에 얼굴을 짓눌린 채 울부짖었습니다. 보내줘. 엄마 수술해야 한다고. 내가 가면 되잖아. 나 도망 안 가니까 제발 병원만 가게 해줘요. 철컥.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강민우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민우는 고개를 들어 김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도진은 팔짱을 낀 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강민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강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김도진, 당신 가만 안 둬. 우리 엄마 잘못되면 당신 죽여버릴 거야. 수사관들이 강민우를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사무실 로비에 설치된 대형 TV에서는 속보 태상그룹 신데렐라, 강민우, 거액 횡령 혐의 체포라는 붉은 자막이 깔린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민우의 성공 신화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VIP 중환자실. 고요하던 병실 안에 켜져 있던 TV 뉴스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민우 본부장이 오늘 오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태산그룹 측은 규칙적으로 울리던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 산소호흡기를 쓴 채 미동도 없던 김태산 회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치 악몽을 꾸는 듯 김 회장의 손가락이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경고음을 듣고 뛰어들어온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바이탈 체크해. 혈압이 급상승하고 있어. 그때 감겨있던 김태산 회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응시하다가 서서히 TV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갑을 차고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강민우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태산 회장의 목구멍에서 쇳소리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지수 실장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김 회장의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최지수 실장이 울먹이며 침대맡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저 알아보시겠어요? 김태산 회장은 산소 마스크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최지수 실장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김태산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슬픔은 또렷했습니다. 민우는 어디 있느냐? 최지수 실장은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습니다. 김태산 회장의 눈빛이 서서히 매섭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잠자던 호랑이가 마침내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유치장의 밤은 바깥 세상보다 훨씬 차갑고 길었습니다. 강민우는 쇠창살을 부여잡고 밤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목이 쉬어 쇳소리가 났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교도관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수술해야 한다고요. 지나가던 교도관이 곤봉으로 철창을 탁탁 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좀 합시다. 여기가 당신 안방이야? 횡령범 주제에 무슨 요구가 그렇게 많아? 강민우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병원에 연락만이라도. 하지만 교도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복도 끝에 걸린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태산그룹의 주가 폭락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우 본부장의 횡령 스캔들로 태산그룹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강 본부장의 해임과 구속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유치장 안에 있던 다른 수감자들이 강민우를 힐끔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 친구가 그 신데렐라인가 뭔가 하는 놈이야. 젊은 놈이 욕심부리다 꼴로 갔구만. 있는 놈들이 더 한다니까. 우리 같은 잡범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강민우는 귀를 막고 구석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아른거려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슈트를 입은 김도진 부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습니다. 김도진이 강민우가 갇힌 독방 앞으로 다가와 혀를 쯧쯧 찼습니다. 꼴이 이게 뭔가? 천하의 강민우 본부장님이 닭장 신세라니. 강민우가 벌떡 일어나 철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강민우가 철창 사이로 손을 뻗어 김도진의 옷깃을 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김도진, 당신 짓이지. 이거 다 당신이 꾸민 짓이잖아. 김도진은 뒷걸음질 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다가와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도진이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강민우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힘 빼지 말고 이것 좀 봐. 지금 자니가 화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화면 속에는 병원 수술실 앞 복도가 보였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장비를 챙겨 철수하고 있었고 텅 빈 이동 침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술은요? 우리 엄마 수술은? 김도진이 태블릿 PC를 거두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보증인이 없어서 수술이 취소됐어. 자네는 여기 갇혀 있고 병원비 낼 사람은 없고 병원에서도 자선사업가는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나? 강민우가 철창을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신다고 했어. 당장 수술시켜줘. 돈은 내가 나가서 갚을게. 김도진이 손가락으로 귀를 후비며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갚긴 뭘 갚아? 빈털터리 횡령범 주제에.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 강민우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강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법이라니요. 그게 뭡니까? 김도진이 변호사에게 눈짓을 하자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 철창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김도진이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간단해. 자니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태상그룹 경영권 및 상속 포기 각서에 사인만 하면 돼. 그럼 내가 책임지고 어머니 수술시켜주지. 국내 최고 의료진 붙여서 살려낼 테니 자네는 여기서 죗값이나 치러. 강민우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범죄사실 인정서, 상속 포기 각서.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강민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 종이에 사인을 하는 순간 강민우는 영원히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강민우가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며 김도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악마야. 사람 목숨 가지고 흥정을 해? 김도진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비즈니스라고 해두지. 선택해. 자존심 지키고 어머니 장례 치를 건지 아니면 효자 노릇 한번 제대로 할 건지. 강민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강민우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 어머니의 목숨이 더 소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사인하겠습니다. 대신 약속 꼭 지키세요. 우리 엄마 꼭 살려내야 합니다. 김도진이 만족스러운 듯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약속하고 말고. 자, 여기 펜. 김도진이 만년필을 건네주며 문을 열라고 교도관에게 손짓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VIP 병동. 김태산 회장의 병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김태산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거칠게 벗어 던지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이 달려들어 김태산 회장을 말렸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나시면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절대 안정 취하셔야 합니다. 김태산 회장이 의료진을 뿌리치며 쩌렁쩌렁하게 고함쳤습니다. 비켜. 내 손자가 감옥에 있는데 내가 누워있게 생겼어. 당장 차 대기시켜. 최지수 실장이 울먹이며 김태산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제가 다 보고 드렸잖아요. 민우 씨가 억울하게 누명 쓴 거 맞지만 지금 가셔도.
김태산 회장이 최지수 실장의 손을 꽉 잡으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최 실장, 자네도 알지 않나? 도진이 그놈이 어떤 놈인지. 지금 민우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을 거야. 내가 가서 막아야 해. 당장 옷 가져와. 김태산 회장의 서슬 퍼런 기세에 의료진도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지수 실장은 급히 정장 재킷을 김태산 회장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김태산 회장은 휠체어에 앉으며 최지수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최 실장, 당장 시장 상인회장한테 연락해. 내 그것 가지고 경찰서로 오라고 해. 최지수 실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것이라면 설마 리어카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 리어카 말이야. 내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살 길을 마련해 둔 게 천만다행이지. 어서 전화해. 최지수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태산 회장의 휠체어가 바람을 가르며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김태산 회장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강민우는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각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도진이 건넨 만년필을 쥔 손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앞에 앉은 김도진이 손목시계를 두드리며 재촉했습니다. 시간 없어. 어머님 숨 넘어가시기 전에 빨리 찍어. 효자 났네, 효자 났어. 강민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각서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못난 아들이라서. 이렇게라도 엄마 살릴게. 강민우가 심호흡을 하고 펜촉을 종이에 갖다 대었습니다. 서명란에 강자를 쓰려던 찰나였습니다. 조사실 밖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비키시오. 감히 누굴 막는 거야. 아니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민우와 김도진이 동시에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김도진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문 앞에는 휠체어를 탄 김태산 회장이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단 채 씩씩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최지수 실장과 경호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김태산 회장이 지팡이를 들어 김도진을 가리키며 천둥처럼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그 서명 당장 멈추지 못해. 강민우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만년필이 바닥을 구르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회장님? 김도진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를 잡지 않고는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죠. 아버님? 아니, 회장님. 어떻게? 김태산 회장이 휠체어 바퀴를 직접 굴려 조사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태산 회장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 이놈, 내 눈을 속이고 내 귀를 막고 감히 내 손자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게냐? 내가 죽기를 바랐겠지만 어림없다. 김도진이 덜덜 떨며 변명했습니다. 오해십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민우가 저지른 죄를 수습하려고. 닥쳐라. 내 놈의 추악한 혓바닥을 더는 놀리지 마라. 김태산 회장은 강민우에게 다가와 떨고 있는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김태산 회장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강민우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안 그랬어요. 억울해요. 김태산 회장이 강민우의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다. 내가 다 알아.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이제 아무 걱정 마라. 내가 다 해결하마. 그때 최지수 실장이 문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들어오세요.
지금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상인회장이 낡고 지저분한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조사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장 창고에 있던 바로 그 리어카였습니다. 김도진이 리어카를 보더니 히스테릭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제 별걸 다 가지고 오는군. 고물상을 차리셨나? 저 쓰레기가 증거라도 된다는 겁니까? 김태산 회장이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눈에는 쓰레기로 보이겠지. 하지만 이 안에 내 놈의 목을 죄 밧줄이 들어있다. 김태산 회장이 최지수 실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최지수 실장이 망치를 들고 리어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부회장님, 잘 보십시오. 진실은 항상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법입니다. 최지수 실장이 기압을 넣으며 망치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쾅! 망치가 리어카 바닥 합판을 내리쳤습니다.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와 함께 김도진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깨어난 호랑이의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나무가 쪼개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지수 실장이 내리친 망치에 낡은 리어카의 바닥 합판이 쩍하고 갈라졌습니다. 김도진 부회장은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의 물건을 막 부숴도 돼? 이거 기물파손이야. 김태산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호통쳤습니다. 조용히 해라. 내 물건 내가 부수는데 내 놈이 무슨 상관이냐. 최지수 실장이 갈라진 틈새로 쇠 지렛대를 집어넣고 힘껏 젖혔습니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겉바닥이 뜯겨나가자 그 아래 교묘하게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강민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저 고물인 줄 알았던 리어카 바닥에 그런 비밀 공간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죠. 숨겨진 공간에는 검은 비닐봉지에 꽁꽁 쌓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지수 실장이 비닐을 뜯자 USB 메모리와 녹음기 그리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장부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도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든 듯 책상을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김태산 회장이 휠체어를 밀고 김도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김태산 회장의 눈빛에는 서글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진아, 내가 치매기가 오락가락할 때마다 왜 이 리어카를 끌고 시장통을 돌았는지 아느냐? 내 금고도 내 집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 놈이 내 눈과 귀를 가리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걸 내 흐릿한 정신으로도 알고 있었단 말이다. 김태산 회장은 강민우를 돌아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리어카는 내 마지막 보루였다. 시장놈들이 고물이라고 내다 버리려 할 때 민우자니가 몸을 던져 지켜주지 않았나? 자네 덕분에 이 증거들이 살아남은 걸세. 최지수 실장이 증거물 중 녹음기를 집어들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민우 책상 서랍 안쪽 뜯어서 넣어놔. 도장은 내가 파서 줄 테니까 티 안 나게 해. 이번 기회에 아예 매장시켜버려야 해. 누가 들어도 김도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도진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조작된 겁니다. 요즘 AI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내 목소리 흉내낸 거라고요. 함정입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서장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장은 김태산 회장을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셨다는 연락받고 급히 왔습니다. 몸도 편치 않으신데 누추한 곳까지. 김태산 회장이 턱짓으로 책상 위에 녹음기와 장부들을 가리켰습니다. 서장, 내 조카라고 봐줄 생각 마라. 여기 페이퍼 컴퍼니로 비자금 조성한 장부랑 무고한 사람한테 누명 씌운 증거가 다 있다. 지금 당장 법대로 처리해. 경찰서장이 증거물들을 훑어보고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서장이 형사들에게 눈짓하자 형사들이 수갑을 꺼내들고 김도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도진이 뒷걸음질 치며 악을 썼습니다. 오지마. 나 태산그룹 부회장이야. 니들 내가 누군지 몰라. 변호사 어디 있어? 하지만 병풍처럼 서 있던 변호사들은 이미 슬금슬금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없었습니다. 형사들이 김도진의 팔을 꺾고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김도진의 몰락을 알렸습니다. 김도진이 끌려나가며 강민우를 향해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강민우,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두고 봐. 으악. 김도진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강민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김태산 회장이 강민우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민우야, 고생했다. 이제 다 끝났다. 혐의는 벗겨졌으니 어서 가자. 강민우가 눈물 고인 눈으로 김태산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가다니요? 어디를? 어디긴 어디냐? 어머니 수술해야지. 내가 병원장 멱살을 잡아서라도 수술방 열어놓으라고 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해. 강민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경찰서장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에스코트 차량 준비해. 병원까지 신호 다 터줘. 경찰서 정문 앞에는 이미 김태산 회장의 전용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오토바이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길을 열었습니다. 강민우와 김태산 회장이 탄 차는 미친 듯이 속도를 높여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강민우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엄마, 제발 조금만 버텨줘. 나 이제 가고 있어. 김태산 회장은 초조해하는 강민우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거친 손의 온기가 강민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센터 앞. 차가 멈추기도 전에 강민우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비상구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이동 침대를 밀고 막 수술실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산소호흡기를 쓴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달려가 침대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민우 왔어. 의식이 없는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쓰며 강민우에게 말했습니다. 강민우 씨 오셨군요. 회장님 지시로 수술 준비 다 마쳤습니다. 상태가 위중하지만 저희 팀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세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강민우는 닫힌 문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뒤따라온 김태산 회장이 휠체어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고 강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김태산 회장이 강민우의 등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내 효심에 하늘도 감동했을 거다. 내 어머니 강한 분이다. 반드시 일어날 게야. 강민우는 김태산 회장의 다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설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5시간이 지나고 10시간이 지났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깔렸고 다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수술실 앞을 지켰습니다. 김태산 회장도 최지수 실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강민우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수술실 위에 붉은 등이 꺼졌습니다. 강민우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집도이가 피로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민우가 달려가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 엄마는요? 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쇼크가 심해서 걱정했는데 이식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강민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산 회장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최지수 실장이 손수건을 건네자 김태산 회장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내 평생 이렇게 똥줄 탄 적은 처음이구만.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과 신문 일면이 태산그룹 관련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속보 태산그룹 김도진 부회장, 횡령 및 무고 혐의로 정격 구속. 반전 드라마 강민우 본부장, 누명 벗고 영웅으로 귀환. 김태산 회장의 리어카 작전, 재계를 뒤흔들다. TV 화면에는 수갑을 차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김도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조카에게 누명을 씌운 이유가 뭡니까? 김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병원 로비에 마련된 기자회견장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김태산 회장이 환자복 대신 말끔한 양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위엄은 예전보다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김태산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빗발쳤습니다. 김태산 회장이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태산그룹 임직원 여러분. 부덕한 제 조카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그룹 총수로서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김태산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썩은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고 태산그룹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제 핏줄이라도 범죄자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민우 본부장이 정식 후계자가 되는 건가요? 김태산 회장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임시 주주총회를 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물려줄 적임자를 발표할 것입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배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강민우를 떠올렸습니다. 병실 TV로 기자회견을 보고 있던 강민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침대에는 마취에서 깬 어머니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힘겹게 손을 뻗자 강민우가 얼른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우야, 우리 아들, 이제 회장님 되는 거야? 강민우는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글쎄, 엄마는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엄마는 우리 민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높은 자리 아니어도 그냥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강민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강민우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망설임을 없애주었습니다. 강민우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 온 뒤 갠 하늘에 선명한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강민우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망의 태산그룹 임시 주주총회 날이 밝았습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취재진이 숨죽여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죠. 김태산 회장은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강민우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강민우는 몸에 딱 맞는 네이비색 슈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더 이상 배달 기사나 인턴이 아닌 준비된 경영인처럼 듬직해 보였습니다. 김태산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서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산 회장이 좌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난 몇 달간 제 불찰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오늘 저는 약속대로 태산의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리더를 지명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강민우에게로 쏠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김태산 회장이 강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유일한 사람, 강민우 군에게 넘기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민우, 강민우를 연호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강민우를 비추었습니다. 강민우는 김태산 회장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강민우가 긴장된 표정으로 침을 꿀꺽 삼키자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우가 입을 뗐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과분한 자리를 주신 회장님과 주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민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 맨 앞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건강을 회복한 어머니와 최지수 실장, 그리고 시장 상인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강민우가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회장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순간 장내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의심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거절한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최지수 실장조차 놀란 눈으로 강민우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김태산 회장만은 예상했다는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강민우가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경영을 배운 적도 없고 거대 기업을 이끌 그릇도 아닙니다. 제가 회장님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회장님께서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가치,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강민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시장 창고 리어카에서 발견했던 김태산 회장의 수첩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이 수첩에 돈보다 사람을 남겨야 한다고 쓰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설립하실 태산 나눔재단의 실무자가 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낮은 곳을 비추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높은 회장실보다는 비 오는 거리의 리어카 옆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우의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파도처럼 번져나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주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강민우의 아름다운 포기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김태산 회장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강민우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김태산 회장이 강민우의 등을 두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평생 제일 잘한 일이 널 만난 것이다. 네가 진정한 태산의 주인이다. 같은 시각 서울구치소 독방.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있던 김도진은 벽에 걸린 작은 TV를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강민우가 회장직을 거절하고 환하게 웃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김도진이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친놈. 진짜 미친놈이네. 김도진은 자신이 그토록 가지려 발버둥 쳤던 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강민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도진이 TV 화면을 향해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걸 왜 버려? 그게 어떤 자리인데? 내가 그걸 가지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데? 자신의 모든 악행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허망함이 밀려왔습니다. 김도진은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후회와 절망이 섞인 비명소리가 차가운 독방을 공허하게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어느 고급 아파트 거실. 부엌에서 맛있는 찌개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강민우의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콧노래를 부르며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강민우와 김태산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넥타이 없는 편안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현관으로 마중 나가며 활짝 웃었습니다. 오셨어요? 회장님, 오늘도 민우랑 같이 봉사 다녀오신 거예요? 김태산 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봉사는 무슨. 그냥 운동 삼아 다녀온 거지. 사부인, 오늘은 메뉴가 뭡니까? 배가 고파서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된장찌개에 제육볶음 했어요. 얼른 손 씻고 오세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태산 회장은 이제 남이 아닌 영락없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김태산 회장이 상추에 고기를 듬뿍 얹어 크게 쌈을 싸더니 강민우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자, 아해라. 우리 재단 이사장님 많이 먹어야 힘써서 일하지. 강민우가 입을 크게 벌려 받아먹으며 우물거렸습니다. 아이 참, 할아버지도 드세요. 제가 싸드릴게요. 강민우도 쌈을 싸서 김태산 회장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낡은 단칸방에서 찬밥을 먹던 시절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김태산 회장이 밥그릇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일은 쪽방촌 연탄 배달 가는 날인 거 알지? 나도 같이 갈 거다. 강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렸습니다.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허리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저 혼자 다녀올게요. 무슨 소리냐? 나 아직 청춘이다. 그리고 내가 가서 어르신들 말벗이라도 해드려야지. 너 혼자 가면 심심해 하신다. 어머니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민우야, 그냥 모시고 가. 회장님이 너보다 연탄 더 잘 나르시더라.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진정한 불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임을 세 사람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강민우는 재단 로고가 찍힌 승합차를 타고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태산 나눔재단의 이사장이 된 강민우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민우의 눈에 익숙한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가파른 언덕길, 자기 몸집보다 큰 리어카를 끌고 빗길을 힘겹게 오르는 한 청년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청년은 비에 젖은 채 미끄러지는 발을 굴러가며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1년 전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기사님, 잠시만요. 강민우는 우산을 집어들고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청년은 리어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뒤로 밀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강민우가 우산을 던지듯 내려놓고 달려가 리어카 뒤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힘껏 밀었습니다. 으라차! 갑자기 리어카가 가벼워지자 청년이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강민우가 씩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앞만 보고 가요. 제가 뒤에서 밀게요. 하나, 둘. 청년은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호흡을 맞춰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언덕 정상에 도착해 리어카를 세운 청년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옷이 다 젖으셔서 어떡해요. 강민우는 젖은 머리를 털며 바닥에 있던 우산을 주워 청년에게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청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누가 이렇게 도와주신 적이 있거든요. 이거 제 명함인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청년이 명함을 받아들고 강민우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강민우가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가면 힘들지만 같이 가면 갈 수 있습니다. 힘내요. 청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민우는 다시 빗속을 뚫고 차로 뛰어갔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태산 회장이 차 안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자 언덕 위에 선명한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강민우와 청년 그리고 김태산 회장. 선행은 돌고 돌아 기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지개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강민우 군과 김태산 회장님의 이야기 가슴 따뜻하게 들으셨나요? 인생이라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때로는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보여주었듯 대가 없이 건넨 따뜻한 캔 커피 하나와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려는 선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삶에도 언젠가 반드시 고난 뒤에 찬란한 무지개가 뜰 것이라 믿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김 회장님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발맞추어 걷는 넉넉하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베푼 만큼 돌아오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이치가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처럼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